출력 하나가 있고 여기에 어떤 저항 R이 달려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앰프라고 그럽시다. 앰프가 있어요. 앰프가 있는데 앰프 끝에 스피커를 연결하라고 두 줄 단자가 딱 달랑 나와 있고 R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뭔가가 여기서 이제 전기 소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일단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안에 내부 저항만이 아니라 사실은 코일도 들어가 있고 뭐 축전지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죠. 근데 축전기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일단 간단하게 내부 저항 R 하나만 있다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스피커를 달죠. 이렇게 스피커를 다는데 요것도 간단하게 어떻게 건설할 거냐 하면은 결국에는 스피커를 떼내고 여기에 저항 그냥 R짜리 스피커를 단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스피커죠. 요 부분이. 그래서 내가 두 개의 기기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럴 때 스피커에 나가는 출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력을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V 사인 오메가 T로 해도 되고 그냥 징조 전원 달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 회로로 흘러가는 전류는 그럼 이거는 왜 있느냐? 모든 기계를 만들 때 이거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기계 안에 뭐 여러 가지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에 저항이 생겨요. 저항 내지는 또 축전기도 들어가고 코일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 임피던스라 그러죠. 이거 이제 이거를 이제 내부 임피던스라 그러죠.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R로 만들었고 자,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 I라는 것은 저항이 두 개가 있으니까 R 플러스 R분의 V 사인 오메가 T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스피커의 출력은 출력 P는 I제곱 R로 주어지겠죠. 그냥 전류 I가 흐르고 있으니까 I제곱에다가 스피커 R 놓고 하면 되죠.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저걸 집어넣으면 R 플러스 R의 제곱분의 R에다가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여기 V는 붙고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균 출력 지난 시간에 했듯이 평균 출력을 하면은 R 플러스 R의 제곱분의 R에다가 이거는 이제 2분의 V까지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는 상수니까 이것도 제곱이죠. 이게 제곱이죠. 뒤에는 상수니까 놔두고 앞에 게 이제 여기서 그러면 내가 이 출력을 최대로 높이고 싶은 겁니다. 이 출력을 P average를 최대로 만들려면 질문이 그거예요. 자, 일단 우선 대강 봅시다. 만약에 R이 스피커의 저항이 무한대가 되어버리면은 내가 굉장히 큰 걸 달아버립시다. 달아버리면은 여기에 무한대 제곱분의 무한대니까 무한대죠, 사실은. 그래서 이러면은 평균 출력은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다가 간단히 말해서 저항이 너무 큰 스피커를 갖다 대면은 파워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어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뭘 달든지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소리가. 근데 너무 큰 걸 달아버리면은 파워가 0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최대화하려면은 P average를 최대화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되죠. 미분해가지고 두 개 R을 변화시키면서 이게 0이 되는 부분을 가지면은 그게 최대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게 얼마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DDR R 플러스 R의 제곱분의 R 이거를 미분하는 겁니다. 미분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죠? 일단 분모를 제곱해 놓고 위에 거 미분해서 1에다가 분모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하나 놓고 밑에 걸 미분하면은 R 플러스 R이 되네요. 요거 1 곱하기. 자,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하면은 R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2RR 플러스 R 제곱에다가 이쪽으로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2R 제곱 마이너스 2RR이 나오네요. 부모는 사실 상관없지만 그러면은 여기서 이 크로스 텀은 없어져 버리고 위에 남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R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에 뭐 분모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거는 R 마이너스 R 하고 R 플러스 R로 나눌 수가 있고 이거 분모 어쩌고저쩌고. 그럼 R 플러스 R은 사실 하나가 없어져요. 이거 여기 4승이었는데 이거 없어지면서 3승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0이 되려면은 요게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조건은 바깥에 갖다 대는 저항 R이 내부 저항 R하고 같아지면은 그때 출력이 최대가 됩니다. 요게 이제 임피던스 매칭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임피던스 매칭을 시키면은 그때 출력이 최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임피던스 매칭의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앰프에다가 뭘 연결할 때 아무렇게나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스피커마다 각각의 임피던스가 나와 있고 앰프마다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맞게 연결을 해줘야 나옵니다. 또 지금은 큰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 이제 그 TV를 보면은 TV 안테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거의 기억을 못 하겠다. 옛날에 보면 TV 안테나에 저기 선이 어떻게 생긴 아주 옛날 TV 뒤쪽을 들여다보면 TV 안테나 연결하는 데를 보면은 몇 옴 쏘는 게 있습니다. 50옴짜리하고 300옴짜리가 있던가 뭐 그래요. 그게 안테나 종류를 맞춰서 달아야 됩니다. 밖에서 안테나를 끌고 들어올 때 안테나를 연결하는데 TV에 옛날 통일되면 좋게 두 개를 하나로 통일시켰으면 편했을 텐데 근데 옛날에 안테나에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임피던스가 다른 게 하나는 50옴짜리가 있고 하나는 300옴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테나 종류에 따라서 TV 뒤에다 연결할 때 제대로 연결해야 TV 테레비가 제대로 나옵니다. 바꾸어 연결해 버리면은 이게 임피던스가 안 맞기 때문에 안테나에서 전파를 시큰 받아가지고는 TV로 연결할 때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TV에서 굉장히 약한 신호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임피던스, 이걸 사실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를 지난번에 임피던스를 무슨 R 제곱에다가 XC-XL의 제곱의 루트를 취한 걸로 뭐 계산한 적 있었죠. 잠깐 한 거. 그걸로 바꿔도 됩니다. 안에 이제 여러 개 세 개 들어있을 때는 이걸로 바꾸고 이 값이 또 이 스피커의 값하고 똑같이 맞춰주면은 그러면 또 되는 거죠. 그거는 좀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좀 전문적인 책을 읽어보도록 하세요. 이건 이제 특히 오디오 마니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물론 또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자, 그럼 임피던스 매칭이 일어났을 때 최대 파워가 어떻게 되느냐? 최대 파워는 P average의 맥시멈 어떻게 되느냐? 임피던스 매칭이 일어났을 때 R이 되니까 여기서 R 플러스 R의 제곱분의 R 2분의 V 제곱이 돼가지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2R이니까 4R 제곱분의 R 2분의 V 제곱 또는 결국에는 앞에 걸 떼면은 4R분의 1에다가 2분의 V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R을 줄이면 줄일수록 내부 저항 R이죠. 내부 저항 R을 줄이면 줄일수록 임피던스 매칭이 됐을 때 파워가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좋은 앰프 같은 거는 이게 굉장히 작게 만들죠. 좋은 앰프는 이걸 작게 만들면은 파워를 많이 줄 수 있는 거고 싸구려 앰프는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를 많이 잡아먹는, 까먹는, 별로 안 나는 뭐 그런 앰프가 되겠죠. 그 좋은 앰프와 나쁜 앰프는 저 내부 임피던스 R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로 사실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전자기는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막스웰 방정식을 하다가 말았죠. 뭐 이야기를 하자면 굳이 이거는 이제 막스웰이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쓰다가 만 것이 대강 써봅시다. 다시 이제 전기장에 대해서 면적분을,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분을 하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Q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해서 면적분을 하면은 이거는 0이라는 거. 전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러면은 전기장을 선적분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마이너스의 d5b dt라는 거. 자기장의 플럭스가 변화하면은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암페어 법칙이었죠. 자기장을 선적분을 하는 것은 μ0 i와 같다. 이제 이게 가우스 법칙이고 이게 암페어 법칙이고 이거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이거는 여러분들 뭐 신문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기 홀극이 없다는 거.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이 4가지를 쓰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자기장이 변화할 때는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자기장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저쪽 코일에다가 전기장을 만들어낸 게 우리가 했던 일인데, 자, 이제 막스웰이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놓고 자기가 쳐다보면서, 그러면은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기는데, 그럼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기게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맥스웰이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은 이거하고 비슷하게 뭘 만드냐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되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비례한 걸로. 전기장이 변화하는 전기장의 플럭스가 있으면은 자기장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비례상수로 나중에 답을 알고 보니까 비례상수가 μ0, epsilon 0가 되면은 여러 가지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안 넣으면은 저 상수가 안 맞게 되어 있는데 비례상수를 저걸로 넣어가지고 맞추니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전기장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또 봤던 대로 전류를 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막스웰 방정식은 여기다가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쓰는 거예요. 이게 막스웰 방정식입니다. 사실은 이게 막스웰 방정식 4개입니다. 하나는 전기장의 그 폐곡면에 대해서 적분. 그래서 이거는 그거였죠. 이렇게 폐곡면을 잡아가지고 각각의 전기장이 이렇게 나갈 때 이걸 적분해서 한 거고, 요거는 폐곡선을 잡아가지고 이제 전기장 또는 자기장을 적분을 할 때 이 폐곡선이 만들어내는 면을 지나가는 플럭스의 변화량 가지고 자기장이 되든지 전기장이 되든지 2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맥스웰이 한 일입니다. 사실 나머지는 이거 패러데이가 했던 일이고 요거는 그죠? 그다음에 이건 암페어가 했던 거고 이거는 가우스 법칙이 나오는 거고 쿨롬 법칙에서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뭐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막스웰이 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요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요거를 집어넣음으로써 전자계약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쳐다보죠. 원래는 같아요. 우리가 했던 거. 자기장을 변화시키니까 전기장이 만들어졌고, 이제 전기장을 변화시키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를 보는 건 쉽진 않고, 어떤 내용인지 좀 보죠. 자, 우리가 이제 평행판 축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봤던 거. 평행판 축전기. 축전기의 면적을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 떨어진 거리를 D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축전 용량은 epsilon 0 곱하기 길이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길이는 면적 나누기 간격을 하면은 길이가 만들어질 테니까, 저거의 축전 용량은 C는 epsilon 0 A 나누기 D가 되죠.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교류 회로를 달면은 이렇게. 교류 회로를 달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그랬어요. 전류가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은, 이게 이제 V sin 오메가 T를 넣어 놓으면은, V sin 오메가 T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근데, 여기에 I는,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오메가 CV 코사인 오메가 T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류는 여기서 요걸 기준 해가지고 이렇게 흐른다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전압이고 요거 이제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도선에는 여기에는 전류 I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건 아니죠. 교류를 집어넣었으니까 계속 뒤바뀌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격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 생기는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또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생기는 전기장의 크기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일단 전하 Q는 저기에 생기는 전하 Q는 CV sin 오메가 T로 생기겠죠. 그래서 전하라는 것은 엡실론 제로 D분의 A C를 집어넣어가지고 V sin 오메가 T라는 전하가 저 위에 생겨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흐르는 전류라는 것은 사실은 전류 I라는 것은 dQ dt예요. 전하량이 저기 축전지 판에 쌓이는 전하량이 변하는 부분이 사실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은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충전을 해주고 줄어들면은 반대로 흘러가면서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써보면은 앞에가 다 상수고 엡실론 제로 A 나누기 D는 다 상수고 결국 이건 뭐야 dt에다가 V sin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흐르는 전류였죠. 자, 그럼 이제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전기장을 봅시다. 전기장은 사실은 전기장의 크기 E는 D분의 V sin 오메가 T가 되죠. 요거는 이제 전위차 나누기 거리를 하면은 전기장이 되니까, 자, 전기장입니다. 이게 이제 이 안에 전기장이 여기서 진동하는 전기장인데, 여기서 전기장 E가 생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전기장의 플럭스를 구해야 되죠. 그럼 전기장의 플럭스는, phi E는, 전기장의 플럭스는 평행판 축전기에서는 전기장이 일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E 곱하기 A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D분의 A에다가 V sin 오메가 T가 되죠. 자, 근데 이게 시간이 따라 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d phi E dt는 D분의 A에다가 d dt V sin 오메가 T라는 값이 나오죠. 여기 이제 시간에 대한 변화는 아니고, 자, 그럼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phi E가 변하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자기장 결국에는 B DL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평행판 축전기 사이 이 공간에 생기는 자기장입니다. 여기 공간에서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전기장 phi 플럭스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변화량이, 플럭스의 변화량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럼 이 플럭스의 변화량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양은, 이거는 결국에는 뮤 제로, 엡실론 제로, D분의 A, D, dt, V, sin 오메가 T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식하고 이식을 잘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같아요. 내용이. 여기 하면은 조 그대로 나오고, 여기 뒤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phi 1을 계산해서 쭉 했더니만은 결국에는 이게 어떤 전류 같은 게 돼버렸죠. 전류 비슷한 것. 실제로 여기서 전류가 흐르진 않습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직접 전하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화하는 전기장이 하는 역할은 결국에는 암페어 법칙에서 전류 I가 하는 역할하고 비슷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결국에는 뮤 제로에다가 I 더하기 엡실론 제로 d phi E dt로
그냥 종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뒷부분이 전류 비슷한 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뭐 물리학에서 어떤 양하고 어떤 양을 더할 때는 두 개가 성질이 같아야 더할 수가 있죠. 근데 두 개를 같이 더하는데 전류하고 더하는 걸 보면은 이게 전류 비슷한 게 된다. 전류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근데 이제 저기 맥스웰은 이거를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전류라고 이름을 이상하게 붙였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전류 비슷한 거다라고만 알아놓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장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자기장을 구해봅시다. 변화하는 요 안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쓰기로 하고. 자, 그럼 다시 여기 판이 이렇게 있는데 좀 크게 그리죠, 이제. 여기에 전기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위에서 쳐다보면서,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공간을, 둥근 공간인데, 내가 여기다가 또 뭐, 그 대칭성은 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 실린드리컬 대칭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장 방향이 여기서 이쪽 방향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폐곡선을 이렇게 잡아보죠. 반경 R짜리. 반경 R짜리 폐곡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반경 R짜리. 폐곡선을 잡으면은, 그러면은, B, DL을 하면은, 이거는 B 곱하기 2파이 R이 되고, 암페어법칙, 우리가 옛날에 썼던 암페어법칙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부분에 해당하는 파이 E의 변화량을 우리가 써줘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파이 E의 변화량은 결국엔 여기서 내가 A를 안 곱하고 저 면적을 곱하면 되죠. 이 면적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파이 E라는 것은 2파이 R라고 파이 R 제곱에 파이 R 제곱에 전기장 크기를 써요. 그럼 D분의 V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이게 전기장 크기였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의 변화량, 이것도 좀 주읍시다. 이거의 변화량은 d phi e dt라는 것은 다른 건 하나 변한 게 없고 d까지 그대로 변하고 d dt v sin 오메가 t가 되죠. 자, 그러면은 아까 좀 지울 뻔했는데 식을 내면은 2파이 r의 b라는 것은 뮤 제로 엡실론 제로 d분의 파이 r 제곱 d dt v sin 오메가 t가 됩니다. 요건 제가 그냥 계속 끌고 갈게요. 나중에 요거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요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B라는 것은 자기장은 반경 R의 자기장은 뮤 제로 엡실론 제로 있고 2파이 R 분의 파이 R 제곱에다가 D분의 1은 내가 빼먹었고 그 다음에 d dt v sin 오메가 t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파이 떨어져 가고 r 떨어져 가서 결국에는 2분의 1 뮤 제로 엡실론 제로 r d분의 1 d dt v sin 오메가 t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 R을 점점 더 늘려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안에 플럭스는 변하지 않습니다. A라는 걸로.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R이 요거 작을 때였고, R이 충분히 크면은, 그러면은 R이 충분히 커지면 다시 2파이 RB라는 것은 이거는 뮤 제로 엡실론 제로에다가 d phi e dt니까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A 나누기 D에다가 D dt V sin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전류가 I가 흐르고 있죠. 여기 전류가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죠? 저기서 이야기했던. 그러면
이게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쉽죠. 우리가 암페어 법칙을 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굴러 잡아가지고 전기장을 만들면 되죠. 여기서의 자기장은 크기는 2파이 R의 B라는 것은 그냥 뮤0 I가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기장은, 자기장은. 자, 그럼 이제 결국에는 B라는 것은 2파이 R분의 뮤0 I가 되고, 이 I라는 것은 제가 봤던 이 I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두 개가 똑같죠. 여기서 R이 충분히 커지면은 저 두 평행판 사이, 축전기 사이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크기나 밑에 이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크기나 똑같습니다. 바깥에서는. 결국에는 여기에 뭔가 전기장이 진동을 하고 있는데, 진동하는 전기장이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건 같은 거예요. 이건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나, 진동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나,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건 똑같다는 거죠. 다음에 게다가 그 크기까지, 여기서 이거는 진동하는 전기장이 만들어내는 전류 비슷한 내용이고, 이거는 실제로 도선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 두 개까지 값이 내용이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또 뭐냐?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도선을 내가 이렇게 안 만들고 좀 키우면 돼요. 이만큼 키우면. 도선을 내가 이만한 도선으로 만들어버리면, 그죠? 도선을 여기다 전류 I가 흐른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숙제도 해봤겠지만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균일하게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은 내가 요를 반경 R을 잡으면은 여기에 있는 흐르는 전류 덴시티는, 전류라는 것은 파이 전체 면적 R제곱, 전체 면적 A분의 파이 R제곱 I가 되겠죠. 요걸로 자기장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또 여기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진동하는 전기장이나 흐르는 전류나 거의 역할이 같은 거예요. 그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직접 여기 전류를 흘려도 되고, 전하를 이동시키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래 전기장을, 진동하는 전기장을 만들어주면은 자기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웰이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막스웰 방정식을 다 이어 넣은 거죠,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시험 문제는 제일 뒤에 그 참고사항으로 주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다 외우고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뭐 많이 쓸 거 아니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엡실론 제로분의 Q라는 거. 이거는 그 폐곡면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를 다 센다는 거. 그 다음에 B, DS는 제로. 그 다음에 E, DL이라는 거. 이거는 선적분을 하는 거죠. 이거는 마이너스 D phi B, DT가 되고, 그 다음에 B, 자기장을 선적분 하면은, 그러면은 뮤0 I에다가 뮤0 엡실론 제로 D phi E, DT가 된다. 요 네 개가 막스웰 방정식이고, 이 네 개를 가지고 미국의 물리학과 학생들, 우리나라도 한번 했었는데 학생들은 티셔츠에다 잘 써놓죠. 이렇게 티셔츠에다가 써 다니기도 하는데,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티셔츠. 앞쪽에 인쇄해서 만든 티셔츠가 있고, 뒤쪽에 인쇄해 만든 티셔츠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거는 시험 시간에 남 좋은 일 하는 거고, 앞에서 있는 거는 이제 그래도 자기가 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구글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맥스웰 이퀘이션 티셔츠라고. 맥스웰 이퀘이션 티셔츠라고. 구글에 찾으면 이미지 쭉 나옵니다. 글자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 재밌는 거 많아요. 우리 물리학 학생들도 언제 한번 만들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또 너무 재미없는지 딴 걸로 바꿨더라고요. 자, 막스웰 이퀘이션은 사실 이렇게만 써놓고 보면은 1학년 수준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저런 게 있더라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고, 여기서
요거만 있으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티셔츠에 또 많이 들어가는 문구 중에 하나가 요 바로 위하고 아래에다가 뭐 글자를 써놓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God said 해가지고 신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then there was light. 그게 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소리가 아니라 막셀 이퀘이션을 줄줄줄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빛이 생기더라. 그래서 사실 요 네 개를 가지고 전자기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공에 들어가면은 막셀 이퀘이션을 가지고 전자기파를 유도를 해내는데 전자기파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자석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석. 자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많이 쓰는데 그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사실 자기 현상에는. 자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시다. 세 가지 있다는데 하나는 다이마그네티즘이 있고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혹시 기억하고 있으면 기억하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파라마그네티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로마그네티즘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그냥 뭐 저런 이상한 게 있더라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우리는 요것만 좀 봅시다. 페로마그네티즘. 이거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일상생활의 자석입니다. 자, 이 페로마그네티즘의 근원은 원자의 자기 모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철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같은 이런 원자들은 뭐 사실 이거 좀 약간 이거 아직 너무 빨리 갔네. 모든 원자는 대부분의 모든 원자는 모든 원자는 자기 모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작은 자석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원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정말 자석이 아닌 원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안에서 원자 내부에서 서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해서 여기 원자 핵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합쳐지면은 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핵하고 전자가 합쳐서 원자핵이 돼요. 이거 다 자석입니다. 각각 하나하나는.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자석인데 가끔가다 이제 원자핵 중에서 자석의 방향이 두 개 있죠. NS가 두 개 있으니까 NS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바로 옆에 NS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버리면은 멀리서 보면 자석으로 안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쌍으로 어떻게 잘 해가지고 자석이 상쇄가 되면은 자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자핵 중에서도 자석이 되는 원자핵이 있고 안 되는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원자에 붙으면은 원자는 굉장히 복잡한 무게죠. 이거는 양성자의 작은 자석하고 중성자의 작은 자석하고 전자의 작은 자석들이 아주 좁은 공간에 다 뭉쳐져 있는 거죠.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이 녀석들이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쌍으로 잘 맞으면은 원자가 자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모든 원자로 했던 것이 쌍으로 안 맞는 게 특별한 경우가 몇 개가 있고, 이제 대부분 이제 쌍이 잘 안 맞아가지고 자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원자는 자기 모멘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원자의 자석을 일렬로 한 방향으로만 배열하면 다 모든 물질은 자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원리적으로. 간단히 예를 들어 이제 양성자 수소로 봅시다. 수소 이제 H인데 이거는 이제 양성자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 한 개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의 양성자 자석 방향을 내가 자석 방향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NS가 있으면은 되게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양성자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네 개 해가지고
방향을 전부 다 일치시켜버리면은, 이거면 이제, 저기 아보가드로 수.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면 아보가드로 수니까, N 아보가드로가 한 10의 23승계가 되니까, 무지무지 작은 양이에요, 자석이. 무지무지 작은 양인데, 10의 23승 정도로 곱해버리면 굉장히 큰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어떤 일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한 어떤 물질들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철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크롬 같은 거는, 자,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 각각의 원자들은 작은 자석입니다. 자, 작은 자석이고 고체 덩어리 안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고체는 이런 원자핵 자석들이 방향이 전부 다 지각각입니다, 안에서. 따로 놀겠죠. 뭐 완전히 자기네들 뭐 한쪽 방향으로 서라는 그 법칙이 없으니까 저렇게 한꺼번에 각각은 자석인데 전부 다 랜덤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0이에요, 자석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이렇게 지 맘대로 되어 있으니까 다 0이 되죠. 자, 근데 이 녀석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옆에 있는 녀석끼리,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은, 두 개가 철원자하고 철원자가 가까이 있으면, 둘이 가까이 있으면은, 옆에 있는 녀석을 자기 방향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에, 다른 원자들은 그런 성질이 없습니다. 다른 원자들은 옆에 다른 원자가 있다 하더라도 저 녀석이 나하고 같은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그거를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요 녀석들은 특이하게, 이제 그건 또 뭐 들어가야 되겠지만, 특이하게 그 원자가 옆에 있으면은 옆에 있는 녀석도 같은 방향이 돼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철 원자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럼 옆에 있는 녀석도 같은 방향이 되도록 둘이서 짜고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옆에 하나 있으면 또 옆에 하나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녀석들은 철 원자나 철 니켈 크롬 같은 경우는 원자들이 모여 있으면은 전부 다 그 원자의 자석들이 한 방향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철 덩어리만 하나만 탁 갖다 놓으면은 이게 자석이 돼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건 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물질 속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럼 철 원자들이 한 녀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녀석, 이렇게 서로 잘 방향이 맞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녀석하고는 갑자기 중간에 갭이 생겼어요. 거리가 좀 떨어져가지고. 뭔가 약간 떨어진다든가, 이물질이 들어가든가. 그러면 요까지는 딱 됐는데, 여기는 또 딴 동네가 되어버립니다. 딴 동네는 또 자기들끼리 또 따로 살아요. 그럼 또 이렇게 되고. 옆에 또 딴 동네는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또 여기는 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됐다가. 자, 그래가지고 철 원자들 바로 옆에 있는 것끼리는 같은 방향으로 방향이 맞아지는데, 그런데 이게 옆에 점점 퍼지다 보면은 요렇게 바운드리가 생깁니다. 경계선이. 이 녀석하고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막혀가지고. 요거를 도메인이라고 그럽니다. 도메인이라는 것은 작은 영역 안에서, 아주 작은 영역 안에서 철 원자들이 한 방향으로 쭉 서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근데 그 작은 도메인과 도메인들 사이에서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우리 동네 안에서는 전부 다 한 방향이 맞았는데, 옆 동네하고는 이야기 안 되는 거죠. 옆 동네는 자기네들 따로 살고, 다 지방자치제를 하는 거예요. 다 지방자치. 자, 그러면은, 이 녀석들은 뭉쳐지는 성질이 있는데, 결국에는 도메인별로는 전부 다 지각구 방향이 됩니다, 이제. 자, 이러면 또 이제 0이 되죠. 서로 온 동네가 한꺼번에 다 뭉쳐져야 나오는데, 동네끼리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자, 근데 이제, 그럼 동네끼리 연결해주면 되죠, 조금. 동네끼리 연결해주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해를 합니다. 온도를 쫙 높여 가해를 해요. 온도를 높이면, 그럼 얘네들의 분자 활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저 옆 동네하고 전혀 이야기도 안 하다가, 얘네들이 활동이 활발해지면은 옆 동네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니까 얘는 방향이 다르죠. 방향 바꾸자. 또 방향 바꾸자. 그래서 가열했다가 시키면은 자석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가열했다 시키면은 서로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 그러면 누구를 따를 것이냐. 이게 좀 애매하죠. 나는 서로 싸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니는 니가 하고 나는 우리대로 해라, 너대로 해라 싸울 수도 있죠. 그래서 가열을 할 때, 가열해서 낮출 때 외부에서 자기장을 한번 걸어줍니다. 외부에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다들
야, 우리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기장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그 방향으로 도메인들이 방향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도메인은 그대로 있어요. 이건 대부분은. 이거는 안에 불순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도메인 방향들이 이쪽으로, 물론 또 100% 다 서는 건 아닙니다. 이제 물질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한쪽 방향으로 서주죠. 그러면은 이때 이거는 이제 자석이 됩니다. 이래서 이제 영구 자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퍼먼트 영구 자석들입니다. 아연, 니켈, 크롬. 또 두 번째 방법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저거를 철을 때려주면 됩니다. 외부에서 충격으로. 망치로 때려주면 돼요. 망치로 때려주면은 그 압력으로 도메인과 도메인 사이가 두 개가 처음에 멀리 떨어져 있다가 요 때리니까 옆에서 갑자기 붙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때 다시 둘이 다르네. 통일하자. 그래서 통일합니다. 그래서 철을 자석으로 만드는 방법이 가열해서 식히는 방법이 있고 자기장 안에서 또는 때려주면 됩니다. 망치로 때려주면은 도메인들끼리 서로 합치고 해서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지면은 자석의 성질을 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페로마그네티즘이에요. 그 페로라는 단어가 그거죠. 페로가 라틴어에서 이제 철이라는 뜻이죠. 그 철의 자성에 있는 거 해서 페로마그네티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구 자석은 페로마그네티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또 이제 이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구 자기장을 쳐다보는 방법이 있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지구는 커다란 자석입니다. 그거는 이제 안에 뭐 내핵이 이렇게 돌면서 거기 전류가 흐르면서 이제 자석을 만들어내는데, 자, 대서양 밑바닥에 가보면은 대서양 바닥에 가면 중앙해령이라고 있죠. 저도 우리말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해령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아마 고개 령자를 쓴 것 같아요. 바다 밑에 바다 고개가 있다는 소리였는데,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옆에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남쪽에서 올라와 본다 봅시다. 그렇죠. 남쪽에서 내가 남극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여기 대서양이 있고, 여기에 유럽이 있죠. 여기 미국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서양 바닥이 여기에 골짜기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해령이.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바다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골짜기가 파인 게 있어요. 여기에는 바다고. 근데 이게 대서양 전체를 보면은 유럽,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에 미국 해가서 여기 미국이 있고, 미국 서해안, 유럽에서 아프리카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이렇게 줄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해령이 이렇게. 뭐 책이나 뭐 구글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중앙해령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요 밑에 멘틀 지역에서 용암이 올라와서 계속 땅 두 개를 새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땅을 새로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미국은 이쪽으로 밀고 유럽은 저쪽으로 밀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서양이 넓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반면에 미국은 자꾸 태평양 쪽으로 밀리니까 결국에는 태평양은 좁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십억 년 내지 몇백억 년 지나면은 결국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아마 우리나라 동해안에 올 겁니다. 뭐 그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이유는 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이. 자, 근데 이제 용암이 따로 땅이 생겨날 때 용암은 이건 철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철을 함유한 용암이죠. 용암인데 용암은 녹아있는 상태죠. 녹아있는 상태인데, 자, 용암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은, 그럼 이제 위에서 쳐다보면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대서양 바닥이 중간에 골짜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물론 저기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용암이 양쪽으로 올라오면 양쪽으로 퍼지겠죠.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용암이 퍼지면서 식어서 돌이 되죠. 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용암이 이제 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올라와서 액체일 때는 철 분자가 방향을 마음대로 틀 수가 있죠. 자기 마음대로. 자, 올라와서 식을 때, 그때 지구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구장이 북쪽이고, 남북이면은, 그럼 그때 지구 자기장이 북쪽에서, 어디가? 남쪽에서 북쪽이죠. 남쪽에서 북쪽이니까, 하여튼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이때,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굳어서 자석이 되는 거죠. 그 철분자들이, 용암에서 올라온 철분자들이 바다 물 속에서 식을 때, 그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철분자들의 자석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 다음에 식죠. 물론 이게 100%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시간에, 어느 한 순간에 올라온 용암이 양쪽으로 퍼지면서 식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양쪽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양쪽에 식으면 여기하고 방향이 똑같아지겠죠. 자,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지구 자기장이 뒤집어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또 올라옵니다. 또 밑에서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결국에는 이만큼 가고, 그죠? 양쪽으로 밀렸으니까. 그 다음에 새로 올라오는 녀석들은 하필이면 그때 지구 자기장 방향이 뒤집어져 있었어요. 그럼 양쪽에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녀석이 또 밀려납니다. 밀려나면은 또 새로 나오는 녀석이 있겠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새로 만들어지는데 중간중간에 지구 자기장이 뒤집어지니까 패턴을 보면은 여기서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게 뭐 수십억 년 동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십억 년이니까 계속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이 뭘 했냐면은 대서양 해령 바닥을 가가지고 쭉 지나가면서 이 바닥에 있는, 대서양 바닥에 있는 자기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기장을 조사했을 때니까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을 발견을 했고, 첫 번째, 그게 하나가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하더라. 여기서 증거를 찾았죠.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옛날 몇 억 년 전에는 뒤집어지기도 했다는 걸 여기서 찾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쪽의 패턴하고 이쪽의 패턴을 보니까 좌우 대칭이더라는 거죠. 좌우 대칭이라는 거에서 그러면 여기서 용암이 만들어지면서 양쪽으로 밀어내면서 좌우 대칭이 됐다. 그게 이제 대륙 이동설의 제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아프리카 서해안하고 남아메리카하고 딱 갖다 붙여보니까 맞더라. 뭐 그런 거. 또는 여기에서 발견된 동물하고 여기에서 발견된 동물 화석이 같더라. 뭐 이런 것도 증거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좀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거의 직접적인 증거예요. 바닥에서 땅이 만들어지면서 양쪽에 자기 패턴을 보니까 양쪽이 이 해령을 중심으로, 중앙 해령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거죠. 좌우 대칭을 보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여기서 나와서 양쪽으로 퍼지면서 대칭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또 대륙 이동설의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자석을 이용하면 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자석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알면 될 거예요. 다이마그네티즘하고 페라마그네티즘은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원자 자석, 원자 하나, 아까 말했듯이 입자 하나하나가 자석이 된다는 거, 그거는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건 뭐냐면은 나중에 양자역학이 좀 필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거 전자기파 다 넘어가고 나서 다시 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래서 이제 페로마그네티즘이 있으면은 우리가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중심의 자기장은 μ0ni라고 불렀죠. 자, 이거 여기서 왜 맨날 제로를 붙이느냐? 그게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철심을 딱 갖다 집어넣으면은 철심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이 자기장이 μni로 바뀝니다. μ라는 것은 철심의 자기장 성질이죠. 근데 이 μ라는 것이 얼마냐 하면은 1000 내지는 2000 μ제로가 됩니다. 자기장이 1000배 내지 2000배 갑자기 강해지는 거죠. 철심을 넣는 것만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μ제로는 요건 진공이고, 요거는 진공이고, 요거는 이제 자기 머티리얼입니다. 그러나 철심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모든 자석에 철로
코어를 넣는 것이 이게 1000 내지는 2000배가 커지는데 누가 안 넣겠어요? 이거 딱 이거만 하나 집어넣으면은 전류 많이 흘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려면 1000배 넣는데 이거 하나 넣으면 이제 1000에서 2000배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자석에는 코어를 철심을 씁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사실은 뮤제로로 시큰 계산하다가 진공해서 자기 이제 머티리얼이 있으면 그냥 뮤로 바꾸면 됩니다. 뮤 값은 물론 거기 뭐 테이블에 보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뮤제로하고 뮤의 차이가 그겁니다. 전에 우리가 엡실론 제로하고 엡실론 차이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진공이고 이거는 이제 유 전체. 이때도 평행판 축전기를 할 때 엡실론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 유 전체가 들어가면서 전기 용량이 확 커져 버렸죠. 그러니까 엡실론을 많이 쓰듯이 여기도 이제 뮤를 딱 집어넣으면서 자기장이 1000배, 2000배 커집니다. 자, 이걸로 하면은 뭐 거의 전자기 첫 부분은 끝났고, 전자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 주기 이야기하고 자기 주기 이야기하고 전자기 두 개를 합쳤어요. 그 다음에 할 것이 이제 전자기파가 나오죠. 이제 영어로 말하면 electromagnetic wave. 전자기파를 하려면 막스웰 방정식 아까 4개가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뭐 4개 다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자기파를 한번 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번. 제일 쉬운 방법이, 전자기파를 만드는 방법은 안테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데, 안테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전기 쌍극자 안테나가 있고, 자기 쌍극자 안테나가 있습니다. 자, 쉬운 게 이제 전기 쌍극자 안테나가 전기 쌍극자부터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2달 전에 9월 달에 처음 들어와서 배운 게 전기 쌍극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여기서 전하 마이너스 Q를 놓고 여기서 플러스 Q를 딱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 녀석이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전기장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배웠죠. 뭐 이쪽도 마찬가지로 나갑니다. 물론 이게 이제 3차원이니까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전기 쌍극자였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전기 쌍극자를 이렇게 가만히 놔둡시다. 하나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뒤집어요, 이거를. 이게 갑자기 뒤집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웬 사람이 여기 관측자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관측자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자, 일단. 자, 그럼 이걸 내가 갑자기 뒤집어 버리면은, 그러면 결국엔 여기에, 일단 우선 모든 공간에 전기장이 아래쪽 방향으로 있었겠죠. 이게 전기장이 아래쪽 방향으로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세워놓고, 이게 이렇게 2달 전에 배운 거예요. 전기쌍극자 모멘트로 놓고 공간의 전기장을 계산하라. 그러면은 전부 다 아래 방향으로, 저 멀리까지 전부 다 아래 방향으로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갑자기 뒤집었어요.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Q를 놓고 플러스 Q를 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빛의 속도가 아니라 저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는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한의 속도가 없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뒤집어져 버리면은, 요 멀리 있는 이 친구는 뒤집어졌는지 안 뒤집어졌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가까운 데는 바로 뒤집히겠죠. 바로 이 빨간색으로 가져 있다. 가까운 곳은 바로 이쪽으로 됩니다. 근데 먼 데는 아직까지 저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순간 또 뒤집어 버립니다, 내가. 이걸 다시 한번 또 뒤집죠. 그러면은, 자, 처음에 뒤집어졌다는 정보를 가지고 이 녀석이 멀리 퍼져나가겠죠. 저 멀리 갈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이 녀석이 두 번째까지 갑니다. 아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것이 두 번째까지 전달돼 가지고
요렇게 되죠. 근데 그동안에 이 녀석은 또 내가 또 뒤집었어요. 그럼 그때 이 녀석은 또 요렇게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패턴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은 다음 칸으로 가고, 이 녀석은 다음 칸으로 가고, 다음 칸으로 가고, 이 녀석은 다음 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은 다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뒤집어요. 그러면 또 한 칸씩 밀려나겠죠. 이 녀석이 이리로 가고, 이 녀석은 내려오고, 이 녀석은 올라가고, 이 녀석은 내려오고.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계속 이걸 뒤집습니다. 이리로 했다, 저리로 했다. 계속 뒤집으면 결국에는 공간에 나타나는 전기장의 패턴은 공간에서 보면은 어느 곳에서는 아래쪽을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를 향하고 있고, 아래를 향하고 있고, 위를 향하고 있고, 이게 이제 쭉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전자기파입니다. 이게 전자기파죠. 전자기파가 생기는 것이 정보가 어떤 내가 뒤집었다는 사실이 유한한 속도로 전달되기 때문에 전자기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걸 딱 뒤집었을 때 뒤집는 순간 모든 공간의 전기장이 바뀐다. 그러면 사실 전자기파라는 것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정보는 전달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공간상에서 진동하는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뒤집어 버리면 모든 걸 한꺼번에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공간에 있는 전기장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거는 진동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진동은 되지만은 파는 안 됩니다. 파동이라는 건 여러분들 1학기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여러 군데서의 진동하는 진동자가 서로 어떤 연관을 가지고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동하는 전기장하고 여기서 진동하는 전기장하고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관계 다 한꺼번에 뒤져버리면은 각각의 공간에서의 전기장이 지 혼자 진동하는 거지 옆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유한한 속도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파가 계속 저 멀리 이렇게 진동하는 것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전자기파예요. 자기쌍극자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기쌍극자는 이거 전기쌍극자로 했고 자기쌍극자는 내가 코일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간단하게 코일을 준비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교류 전류를 걸어줘 버리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교류 전류를 걸어줘 버리면은 그러면은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겠죠. 계속 바뀌면은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되었다가 계속 진동합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자기쌍극자 모멘트한 자기장 방향이 여기서는 이건 전기장이었고 이건 전기장이었고 이제는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진동하게 되겠죠. 이건 자기장입니다. 자기장 방향이 진동하면서 저 멀리 퍼져나가요. 원리는 똑같아요. 자기쌍극자 모멘트를 내가 이렇게 했다가 뒤집었다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전자기파를 멀리 보내긴 보내는데 수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공간에 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가 수신을 해야 됩니다. 그럼 들으려면은 자, 수신 안테나가 또 필요합니다. 수신 안테나가 필요한데, 자, 수신 안테나에도 또 전기 쌍극자 안테나와 자기 쌍극자 안테나 두 개가 있어요. 자, 먼저 전기 쌍극자 안테나 봅시다. 여기서 그럼 전자기파가 대강 끊죠. 대강 진동하는 부분만 나타낸 것까지. 자, 그럼 수신 안테나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회로가, 이제 이게 증폭 회로 나갑니다. 자, 그럼 전기장 방향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전하들이 전기장 방향에 따라서 이쪽으로 몰렸다가 두 개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교류 회로가 유도가 됩니다. 그럼 그 교류 회로를 증폭 회로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기장은 마찬가지로 또 여기다가 또 요런 코일을 갖다 놓습니다. 평행으로. 그러면 여기에 자기 플럭스가 진동하면서 변하겠죠. 자기 플럭스가 진동하면 변하면은 여기에 당연히 전류가 나오겠죠. 자기 플럭스가 계속 변하니까. 이거는 전자 유도 현상입니다. 내가 자기장을 아래로 계속 변화시키면은 그럼 이 코일에 어떤 전류가 유도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전자기파 신호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는 자기 쌍극자 안테나로 만든 그만 수신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은 자, 항상 전자기파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봅시다.
여기서 이제 전기장이 진동하고 있어요. 진동하는 전기장. 자, 전기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막스웰 이퀘이션에 보면 전기장이 바뀌면은 자기장이 유도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유도되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기장이 계속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하는 자기장. 그러면은 다시 유도되는 전기장이 되죠. 그래서 결국 전자기파라는 것은 발생은 우리가 전기장을 진동을 시키든지 자기장을 진동시켜서 만들어지는데 결국에는 진동하는 자기장 또는 변화하는 자기장 때문에 전기장이 유도되고 또는 진동하는 전기장 때문에 자기장이 유도되고 또 다음에 보겠지만 사실 이 유도되는 전기장도 다시 또 진동합니다. 그러면 이 진동하는 전기장 때문에 자기장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전기장과 자기장 두 개 사이가 서로 진동하면서 서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장이 진동하면서 전기장을 만들어주고 전기장이 진동하면서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그것 때문에 공간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진공에서도 전자기파가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 안에서 진동하는 전기장과 진동하는 자기장이 서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수신 안테나는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데 만약에 이 코일을 이렇게 안 놓고 이렇게 놔버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놔버리면은 90도 뒤집었습니다. 이러면은 신호가 전혀 안 잡힙니다. 자기장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여기 전자기유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신호가 전혀 안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기 쌍극자 안테나도 전기장은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90도 그러면 유도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테나에서는 반드시 방향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또 요즘은 전부 다 케이블로 보니까 상관없는데 난시청 지역 혹시 집이 난시청 지역이라서 외부 안테나를 쓰는 사람 시골이라도 다 부모님 댁에라도 좋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난시청 지역에 가면은 외부 안테나를 달아야 되는데 외부 안테나 방향을 잘 조정해야 됩니다. 송신탑 방향하고 거기서 나오는 전자기파 방향하고 각도를 잘 맞춰야 됩니다. 잘 맞추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자기장이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루프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면은 TV가 전혀 안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진동하는 자기장에 거의 수직이 되도록 루프를 맞춰주면은 그때가 신호가 최대로 나오는 거죠. 그 방향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테나로 되는 어느 안테나도 되는데 안테나에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전자기파가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고 그러면 좀 더 대학 물리답게 좀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좌표축을 그려야 돼요. 이거를 G축이라 그러고, 이거를 X축이라 그러고, Y축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내가 진동하는 전기장이 있었죠? 진동하는 전기장을 여기다가 만들어냅시다. 이게 진동하는 전기장. 그러면 공간에서 전기장이 커졌다가 네거티브로 갔다가 포지티브로 갔다가 네거티브로 갔다가 쭉 진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나중에 보이겠지만 이 순간 자기장은 이쪽 방향으로 진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진동하는 자기장이 됩니다. 그러면 최대가 됐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B 필드가 되는 거죠. 이거는 E 필드가 되고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은 이쪽에 파동의 진행 방향입니다. G축 방향으로 파동이 쭉 진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전기장은 X 방향으로 예를 들어 수직으로 진동을 하고 있으면은 자기장은 수평 방향으로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축이 세 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진동 방향의 축이 필요하고 하나는 전기장 진동 방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자기장 진동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 세 개는 서로 수직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수직이고 전기장과 진행 방향 또는 자기장과 진행 방향은 서로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기파에서는
방향이 3개가 나오는데, 벡터가 3개가 나오는데, 전기장 방향, 자기장 방향, 진행 방향. 3개가 서로 수직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 결국에는 E 크로스 B를 하면은 이게 진행 방향이 됩니다. 세 가지 방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기장의 크기를, 이거를 E0 sin kx-오메가-t의 x방향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이제 1학기 때도 배웠지만은 파동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거였고, 그 다음에 자기장 방향은, B방향은 B0에다가 sin kx-오메가-t y라고 합시다. 두 개 이제 하나는 x방향이고 하나는 y방향이죠. 근데 또 누가 질문할 게 왜 여기 사인이면 반드시 사인이냐? 두 개가 사인 펑션으로 같아야 됩니다. 그건 또 전자기파의 성질이에요. 두 개가 하나가 최대가 되면 이쪽도 최대가 되고 한쪽이 0이 되면 둘 다 같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어긋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저 파동의 성질을 좀 알아봅시다. 우선 여기에서 뭐가 있냐 하면은 파동의 속도는 속도 V는 K분의 오메가로 주어집니다. 이건 이제 1학기 때 배운 이야기예요. 이게 파동의 속도는, 이동 속도는 K분의 오메가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서 이제 파동의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전자기파가 있을 때 전자기파의 속도는 얼마나 되는가. 이걸 하면 쉬운 방법은 그냥 C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약간 좀 복잡하지만은 막스웰 방정식을 한번 써봅시다. 막스웰 방정식 중에서 이게 다 진공입니다. 이게 진공. 우주 공간에 갑자기 중간에 전하가 있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는 막스웰 방정식은 가우스 법칙도 0이 되고, 우주 공간에 갑자기 생길 일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동으로 원래 0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나오고, 우주 공간에 전류가 흐를 리도 없겠죠. 그래서 사실 진공에서의 막스웰 방정식은 이런 4개로 간단히 주어집니다. 이건 그냥 두 개는 0이고, 이건 서로만 연결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는 여기 적용해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면 내가 전기장을 항상 X방향으로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우스 법칙을 아무리 써봐도 다 0이 나옵니다. 이거 두 개는 저절로 만족이 돼요. 내가 저렇게 식을 썼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제 이 두 개가 우리의 핵심인데, 자기장이 변화할 때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전기장이 변화할 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먼저 이 식을 한번 써보죠. 자기장의 플럭스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저기서 보시면은 플럭스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여기다 내가 루프를 하나 만듭시다.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있으니까, 그죠? 자기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루프를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어떤 지점 X 지점에다가, 저 G 지점에다가, 그럼 이것도 잘못 썼네, 내가. KG-오메가-T. 요것도 KG-오메가-T.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G 지점이고, 여기가 G 플러스 델타 G라고 하죠. 아주 작은 루프를 생각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플럭스는, 이거의 phi b는 B에다가, BY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의 면적을 곱하면 되죠. 면적이 필요하니까 이거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B에다가 L 델타 G를 하면 됩니다. 이게 플럭스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B0 sin kg-오메가-t, 원래 요게 B 값이죠. 에다가, 그 다음에 L 델타 G를 곱한 게 이게 phi b입니다. 이게 진동하는, 변화하는 플럭스 양이죠. 자, 그럼 우리가 또 d phi b dt도 계산할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 미분해서 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오메가
B0 코사인 kg 마이너스 오메가 t L 델타 G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진동하는 자기장애와 플럭스의 변화량이죠. 자, 그러면 요 선을 따라서 전기장을 적분을 하면 됩니다, 내가. 그러면 그 두 개가 같다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죠. 같다는 것만 요거는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전기장은 또 이쪽 방향이라고 했어요. 저 X방향. 여기에서 전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적분이 없죠. 요거는 하고 수직이니까 요거는 뭐 없어져도 되고 여기하고 여기만 상관이 있어요. 자, 여기에 올라갈 때는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G 플러스 델타 G에 있는 어떤 전기장 크기에다가 L을 하나 곱하면 되죠. 그게 적분한 거죠. 그 다음에 합시다. 이건 좀 길어져요.